저는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신축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근절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선 집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새 남자가 수다를 떠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립니다. 어제는 주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집 이야기입니다. 자, 집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기도 하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이야기 함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김종배의 시선집중 설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에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에 얽힌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시선집중에서 매주 화요일에 신박한 시사사전을 운영해 주시는 분이죠.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름하여 새 남자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식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새 남자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집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들어갑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 자가 소유자이신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 제 집이. 성공하셨네. 대한민국에서 그 자가 소유자면 성공한 삶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은행 지분과 본인 지분의 어떤 그 이거는 계산해 보셨고. 뭐 어떤 분들은 화장실만 내 집이다, 뭐 내 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 빚 다 갚았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100% 지분 예, 소유자. 물론 야. 절반만 제 겁니다. 이제 공동명의니까. 예. 네네. 네.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네. 성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노명호 교수님은? 네, 저도 자가 소유. 오늘 럭셔리한 두 분을 모셨네, 그러고 보니까. 네. 역시 지분 역시 100% 지분이시고. 저도 은행 빚 없습니다. 이야. 그래요? 오늘 청취자분들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왠지 위화감 모르게 느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 모시고 집 얘기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여기서 파토 낼까? 아니 이제 그 어떤 극적인 변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변화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그 전까지는 제 이름에 집이 있었을 리가 없고 지금 있는 집이 처음인데요. 지금 있는 집을 사게 됐던 게 지금 집도 이제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런 저 북쪽에 있는 거 제가 네네. 예, 북쪽 외곽에 남쪽 외곽이면 그래도 좀 북쪽 외곽에 있는. 아니 왜 북쪽에 계시면 기분 나쁘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휴전선이 보이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 근데 이제 그 이사를 왔을 때는 정말 전세 난민이었고요. 서울에서 전세금이 올라도 도저히 저희 부부가 맞벌이해서 번 돈을 모조리 집어 넣어도 안 되죠. 대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우리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 때문에 파주 이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를 간 건데 그래서 서울 웬만한 전세값도 못 되는 집이었어요. 작년 말에 부동산 하도 올랐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동네도 올랐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어느 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아파트 거 있잖아요. 실거래가 조회. 했는데 저희 아파트에 실제로 몇 동까지 나오더라고요. 몇 월 며칠에. 네.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된 겁니까? 나 이제 부자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거품이다. 이건 미쳤다. 이럴 리가 없고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여기서 약간 꾸며낸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건 거품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 부자 됐어 이렇게 안 가고? 혹시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장 처음에는 좋았고 한잔 했죠 그날. 네.
그건 맞는데 이게 오래 갈 리가 없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 동네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임금 수준이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있는데 그렇죠. 그 소득 수준에 몇 배쯤 될까 이런 감이 오잖아요. 저는 저희 동네를 참 좋아하고 떠날 생각도 없어요. 예, 여기서는 뭐 주변에 보면 돈 벌어서 어서 다시 서울 가야지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조영건 소장께서는 지역 저희 활동도 동네에 열심히 계속 하시는 살겠지만 이렇게 비싸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서 서울에서 멀고 네. 나름 불편한 게 있어서 저는 좋은데. 그럼 파세요. 아니, 그래서 그냥 거품 다 꺼질 때까지 그냥 쥐고 살려고요. 그래요? 예. 네. 우리 노명효 교수님도 성공담을 잠깐 약 1분 드리겠습니다. 성공담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처음에는 월세로 출발했다가 네. 2001년에 부모님이 5천만 원을 해주셔서 5천만 원 전세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빚을 내서 샀고 그 오피스텔 빚을 갚고 오피스텔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융자를 얻었고 융자를 다 갚았죠. 그러니까 근데 노명호 선생님은 간단히 말씀하면 그 저기 거부시군요. 거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말씀드릴 건 그러니까 제가 1966년생인데 네. 그렇지만 저는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전 플러스 1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거의 마지막 끈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늦게 벌기 계속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두 분은 성공을 하신 그런 케이스이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주 이상하네요. 네. 안정된 삶을 구가고 네. 계시는. 그 집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자식놈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얼마 전에 군 제대해서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그 어제도 잠깐 제가 있잖아요. 집방. 이제 집방을 보면 계속 봐요. 너는 어린 놈이 뭐 이렇게 집에 관심이 많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에 집은 못 살 것 같대. 그잖아요. 그러면 서른이가 그 다음에 어쩌면 조그만 거라도 집이 있으면 직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할 것 같대. 왜냐하면 그러면 집을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벌어야 되는 돈의 그러니까 액수가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직장에 대한 어떤 눈높이 이런 것도 달라지고 또 좀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 맞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잖아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는 못 살 거야라는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너는 살 수 있을 거야라고 근거 없는 그렇죠. 용기를 주기도 뭐하고 그냥 텔레비나 봐. 그 아빠가 이제 돈을 많이 버셔서 상속을 해주시면 상속할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랜서 제가 좀 호출직 노동자인데 지금 제가 너무 일찍 좀 제가 공자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됐지만 뭐 평생에 원래 집이 없었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가지는 것도 참 좋긴 하겠지만 네. 집을 가지지 않아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사실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실은 30살 될 때까지 30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주민등록 초본 한번 떼보면 이제 역대 주소지가 맞습니다. 다 나오죠. 저는 그냥 뭐 이 주소 다 나오게 떼보면 몇 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살까지 20번 이사를 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제가 기억 못하는 어릴 때 몇 번 이사 갔어요 물어봐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20살에 제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그때 사시던 집에서 2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이사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30번 이사를 했는데 그러고는 31번째로 신혼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서 주인이 좋아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8년을 살았습니다. 집주인 진짜 잘 만나셨다. 그렇죠. 문제는 그분이 저희가 나갈 때 망해가지고 전세금을 못 받았죠. 보증금 못 떼겠다고요? 예, 떼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경매가 돼서 그 집이 워낙에 그 고지대에 달동네 이런 그 안 팔리는 집이라 경매도 안 되다가 10년 뒤에 경매가 돼서 원금만 받았습니다. 10년 뒤에. 예.
이제 경매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예. 근데 이제 사인이 구구하시구나. 네. 근데 뭐 원래 주인분 되게 좋았어요. 그냥 살라고. 그래서 제가 8년을 살고 나갈 때도 그분 망한 줄 모르고 저는 이제는 딴 데로 가야지 하고 조금 이제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8년을 그렇게 한 군데 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인생은 늘 1년 단위로 이사를 다녔으니까 일단은 좋은 게 저는 이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숨 쉬고 살고 일하고 살고 이런 게 아니고 8년을 한 군데 사니까 제가 세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생기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을 알게 되고 동네 뭐가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거기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지역에 대한 관심도 생겨요. 지금 그 말씀하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던데 대한민국에서 풀뿌리 자체가 뿌리 내리기 힘든 이유가 맞습니다. 전세살이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 이게 한국인이 이 소위 인구 이동이라고 그러죠. 이사 다니는 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계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나라마다 행정구역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읍면동 그 경계 넘는 이사가 아마도 평균 사람들이 한 2.5년 정도 만에 한 번씩 이사할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전세가 세계 보통 최고 수준이에요. 2년 단위로 이제 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가 또 직장과 집의 거리가 우리나라 참 많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요즘 막 유행을 하던데 왜 이게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지 좀 이따 제가 노명호 교수한테 여쭤보고.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기본이 1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집이라는 게 이게 당신이 이게 집이냐 여관방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잠자러 들어오는 것 이런 것까지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노명호 교수님. 한국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집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한 차이인데요. 너무 솔직하셔. 집을 거주하는 곳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냐, 집을 찾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찾느냐, 부동산을 찾아내느냐, 참 단어만 바꿀 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함의는 너무 다르죠. 진짜 그 말씀하니까 저도 아까 오늘 그 주제를 소개하면서 집이라는 표현도 썼고 부동산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어떤 하나의 관념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집 사고 팔 때 어디 가냐 그러면 부동산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 간다 안 그러고. 그렇죠.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죠. 그렇죠. 예. 주택 중개사 사무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의 집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역시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역시 이제 저희가 어제 투자냐 투기냐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뭘로 써야 됩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투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 요것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게요. 부동산 투기. 조선시대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없었겠지. 그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있었다 그러거든요. 집주름이라고. 집주름. 집주름이라고 하고 이제 단어 재밌네요. 중개인이 있었어요? 그 한자로는 각회라고 부르는데 아마 각회라는 말을 더 많이 썼나 봐요. 당시에는 그 우리 순우리 말보다는 이제 거간이죠. 거간. 그렇죠. 거간입니다. 이게 저기 이제 서로 간에 흥정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한 18세기 1700년대 중후반 요 정도쯤에 생겼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사학 쪽에서는. 18세기에 와서. 그런데 그게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집 거래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제법 그런 거래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한양이라는 데는 그것도 수도 아닙니까? 수도.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방의 양반들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죠? 또 망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 있겠죠. 자연스레 중개인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하고 차이를 보면 일단은 중개 수수료가 추정하건대 한 10%쯤 됐다 그래요. 집값의 10%. 지금도 부동산 수수료가 아주 이렇게 부담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작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안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조선시대 10%였다고요? 네. 이야, 엄청 셌네. 그러니까 이제 10%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
조선시대 태어나면 집주름 해야 되겠다. 그러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않았다. 얘기죠. 또 그렇게 해석했죠. 네, 그러니까 활발했으면은 그게 그렇게 박리다매로도 갈 텐데. 그렇죠. 네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그냥 편견으로 조선시대 뭔 집을 살고 팔고 살았겠어 이런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봐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수하고 뭐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집의 가치라고 하는 게. 네. 근데 한양에서는 좀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한양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쉽게 말하면 집 사서 그다음에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라고 하는 수익 창출 개념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래 차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다고 요즘 봐야죠. 이제 실거주 목적의 그렇죠. 그냥 주택 구입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팔려고 할 때는 비싸게 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살 때 그 생각하면서 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조선시대에 하여간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네. 그래요? 근데 그럼 현대적 의미의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요즘은 그 표현이 싹 사라졌다. 복부인이라고 있었거든요. 복부인. 그죠? 이 복부인이나 세 글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죠? 이렇게 이제 복부인 얘기하면 복부인은 보통 70년대 말 그렇죠. 이때 그때죠. 처음 이제 등장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부동산 그쪽에 뭐 연구하는 쪽에서는 대체로는 첫 부동산 투기를 언제 보냐 하면 60년대 말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김현옥 시장, 서울시 김현옥 시장. 유명한 시장. 유명한 시장이죠. 불도저 불도저 시장. 시장. 서울을 지금처럼 만든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든 이 김현옥 시장 시절에 그 시절에 당시 영동 개발이라고 불렀잖아요. 저 강남 영동 이제 지금 이제 강남인데 영등포 동쪽이라고. 맞아요. 네. 영동의 그 지명의 기원이 그거라고. 그렇죠. 영등포의 동쪽. 이제 거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네. 부동산의 투기,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기 본격화된 시기다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제가 무슨 부동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시대를. 그러면 일제 강점기로 간다는 예, 겁니까? 저는 일제 시기로 보고 있고요. 오. 이게 이제 통상이 말하는 투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는 해도 집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게 결국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투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일제 시대 때 그 지금 다들 잘 아시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있잖아요. 네. 그죠? 한옥마을을 만든 분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정세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이제 그 훌륭한 분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건양사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개발 업체 그렇죠. 대표셨고 이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 뭐 서촌 한옥마을 다 이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그 투기 이런 거보다는 그 조선의 그러니까 묘사가 조선의 한옥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북촌 지역에 이제 그 옛날 그 양반집 대궐 같은 한옥 말고 네. 대중 보급용 한옥을 지어서 요즘으로는 분양을 했던 그렇죠. 이런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이분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원래 거기 그런 한옥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제 그렇죠. 원래는 그 양반들의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을 사는 겁니다. 사서 그거를 필지를 분할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네모난 그렇죠. 아담한 사이즈. 예, 아담한 사이즈의 집들을 30평 되는. 네, 그리고 이제 타일 바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개량 한옥이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 뭐 관광 문화 자원이 된 거죠. 주말 되면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장난 아닌데.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물산 장려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 분이어서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다. 훌륭한 민족 자본가다. 이렇게 맞아요. 민족 보통 자본가로 얘기가 평가는. 되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많은 그 양반들이 살고 있던 큰 집을 이분이 사서 재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라는 건 그 집을 철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큰 집에 양반 집이 혼자 사는 집들도 있었겠죠.
많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미 양반이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었겠어요? 일본인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알려드리면은 1929년 사례인데 완화궁이라고 하는 걸 이분이 사서 재개발을 하거든요. 완화궁, 운현궁 들어보셨죠, 그죠? 정치에 살던 완화궁자 들어있다라는 거는 경복궁 같은 궁자는 아닌데 왕족이 사는 집이라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종의 서자가 완화궁입니다. 서자 중에 한 명이 완화궁이 살던 집인데요. 그 완화궁을 재개발하는데 당시에 보면 여기에 살던 가구만 26가구가 살고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다세대 주택이네. 그렇습니다. 다세대도 이런 다세대가 없고 더하기 반도 여자 학원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여자 고아들도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 집이 얼마나 컸길래. 집이 얼마나 크면 그런 집들을 나눠서 몇십 개짜리 집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입자들한테. 이 사람 다 세입자들이에요. 쉽게 뭐 원주민을 쫓아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 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까지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족 소유였으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완화궁 그 집안에서 돈을 주고 산 거고 그 소유권은 이제 넘어온 거예요.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세입자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집도잘도 없고 빈민들이고 그다음에 반도여자 고아들이고 이러니까 안 나가고 버틴 거예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시작이 더 비기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자본주의적인 맥락으로만 보면 너네가 몸 골려 나가라면 나가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집도잘도 없는 사람들 나가면 어떡하라고. 역시 역사 얘기는 재미난데 여기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역사 얘기 좀 더 파봅시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설 특집 방송 새 남자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집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 투기라고 그러니까 딱 성격 규정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다가 좀 끊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계속 이어가죠.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그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필지를 분할한 다음에 쪼개기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아우 정확하게 잘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현대식 주택 사업의 시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죠. 뭐 저기 소위 요즘 하는 말로 디벨로퍼, 이거 이제 개발업자의 시초인데. 저는 지금까지 민족 자본가를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 지금 조영건 교수는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민족 자본가인 것도 맞겠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철거를 시작해요.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명이 다칩니다. 한 분은 둘 다 여성인데 항의하던 여성 두 명이 다치는데 한 명은 할머니고 한 명은 아줌마인데요. 그럼 그때도 용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고 제가 찾아봐도 이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뭐 이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제 이분이 보면 워낙에 스스로 인터뷰하면서 나는 한 번도 평생에 잃어본 적이 없다. 돈을? 네, 투자의 귀재로 그냥 이제 1935년에 당시에 대중 잡지예요. 삼천리란 잡지가 있는데. 삼천리. 예. 교과서에 나오는 잡지인데. 예. 그 아주 당시에 잘 나가던 잡지예요. 여기 11호로라는데 기고를 하는데 그 기고 전체 제목이 뭐냐면 천재 이루인 전쟁 호경기가 왔다. 거기에 몇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에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그중에 한 꼭지 맡아서 지금 집장사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동을 가야 되는지 지금 서울 시내는 이제 안 된다. 이거 거품이거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외곽에 어디에 몇몇 동을 찝어줘요. 여기 쪽은 몇 년간은 오를 거니까 사면 크게 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집을 가지고 지어서 팔면 서시세 차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시키신 분이죠. 쉽게 이제 집을 어떤 수익 모델로 봤던
그렇죠. 최초는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의 인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안 보고 부동산으로 봤던 그렇죠. 최초의 인물. 부동산 개념을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재개발을 해서 철거시키고 새로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용 주택의 최초는 북촌.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 한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무조건 폄하하는 건 아니고 세상은 원래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그렇죠. 좋은 면이 항상 양면에 만큼. 있는 법이니까요. 그 투자 유망주로 꼭 집은 지역도 그 삼천리 그 기사에 나오나요? 기사에 나옵니다. 무슨 동이라고요. 다 집어서 나오고요. 지금은 보면 다 서울 안에 제법 들어와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외곽이죠. 그렇죠. 옛날에 사대문 밖은 다 저기 뭐냐면 그렇죠. 성저 심리라고 그래서 사대문 바깥의 심리까지 서울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막 확장되던 시기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나기로는 제가 몇 년 전까지 여기 이제 상암동 근처에 살았는데요. 거기에 그 아파트 담벼락에 구리로 만든 저게 박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뭔지 아세요? 마포는 더 이상 종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입니다라고 새긴 동판 이렇게 아파트 담벼락에 이제. 저 옛날에 마포 종점이던 시절에. 그러니까요. 그때 마포가 전체도. 그야말로 마포 종점이란 은방울 자매의 노래 있었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연식 나온다고 그래요. 좀 저하고는 확실히 세대 차가 많이 나는 여보세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근데 이제 해방으로 넘어오면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탈농 이런 현상하고 좀 긴밀히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촌향도. 그렇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서울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또 복부인이 나오는 거고. 그렇겠죠. 이제 물론 이제 서울로 모이고 대도시로 모이고 하는 것은 사실 출발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 전쟁 거치면서 이미 사실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돼서 제 기억나기로는 지금 그 왜 소설가 이호철 씨의 그 서울은 만 원이다. 라는 책이 나온 게 66년 196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이전에 서울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렇긴 한데 그거하고 부동산 투자하고는 아직까지 결합은 그렇죠. 투기 투자 이거는 이제 그 이후부터 이게 그렇죠. 역시 경제 개발이 좀 돼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이제 달동네라고 하는 데로 이제 수용이 되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서는 우회로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뭐 서울에 달동네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판자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70년대 이후로 벌어지는 거에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건너뛰더라도 우리 노명호 교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혹시 독일에서 유학하셨다고 했잖아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유학생으로 그 나라에 살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독일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 경험은 되게 좁아요, 사실. 그렇죠. 유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좁은데 그냥 제 경험에 기반해서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제가 사는 동안 집값이 당연히 이제 세입자로 살았던 거지만 집값이 한 번도 오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년이나 거주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는 기숙사에 살았고, 근데 기숙사에 사는 동안도 제가 거주 기간 동안 기숙사비가 오르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살다가 이른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을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공공 임대주택인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공공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5년인가 이상을 살았는데 계약 기간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었던 조건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입자한테 유리한 조건이죠. 그냥 내 집이네, 내 집. 네. 그리고 임대료가 제가 사는 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를 않았어요. 야. 그래서 그때 전 처음으로 이 한국과 독일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안정성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좀 몸소 좀 경험했던 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 세입자였는데 보통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되게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면 얘가 외국에 가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죠. 그 서름을 한국식 얼마나 관점을 서러울까. 가지고 집주인이 얼마나 눈치를 그렇죠. 줄까. 못 하나 박는 것까지 뭐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랬는데 전혀 이 세입자로서의 서름 이런 걸 견딜 수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친독파가 되셨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국에서는 그 당시 없었던 개념이죠. 공공 그렇죠. 임대주택이라는 네네. 게. 집이라는 걸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저는 당연히 네. 집은 한국식 개념으로 예. 이 공공 임대주택 이외의 형태, 다른 형태들만 생각했었던 건데 집에 대해서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걸 독일에서 처음 깨달았던 근데 거예요. 우리 노 교수께서 지금 임대주택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잠깐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하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이 관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외국하고 비교를 한다면. 독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금 집인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임대주택은 뭔가 서름의 대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기피의 대상이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를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더 강하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주할 권리가 있고 이른바 주거권. 네, 인간이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이상 한 곳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머물러 살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기본적 인권 중에 하나로 보느냐. 그러니까 집을 그런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집을 우리 얘기했던 대로 투기나 투자의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이 더 강한가, 그리고 그렇죠. 어떤 관점에 근거해서 주택 정책을 펼치는가에 대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인권의 관점이냐, 수익의 네. 관점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임대주택 들어온다면 집값 떨어져. 모든 게 이제 다 네. 집값 떨어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시장 경쟁에 그대로 맡겨두는 구조보다 어떤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훨씬 더 강한 이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가 보니까 주택에 대한 관점도 기본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셈이고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그런 혜택을 사실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주거권이 아마 기본권으로 아마 명시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정책화해가지고 국가의 의무로 이해되고 펴는 경우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외국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낮은 네. 이런 경우로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독일은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유럽에 북서 유럽에 이제 좀 복지를 신경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사회주택이라고 보통 그렇죠. 그렇게 사회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표현하죠. 공공임대에 더하기 좀 더 이렇게 좋은 조금 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주택 재고라고 그러죠. 전체 주택 재고 분 중에 몇 퍼센트쯤 되냐 보면 한 20%에서 30몇 %어 정도쯤 높네요. 예, 사회주택이 이제 대충 그 정도쯤 차지한단 말이죠. 프랑스,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등등 독일도 아마도 비슷할 테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주택들이 그만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주택 시장을 제어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은 애초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이 8% 정도쯤 될 겁니다. 전체 주택 재고에. 그래서 참 차이가 크고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도 3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삶의 질이 다른 게 결국은 주거에 들어가는 수업 비용에서 근본적으로 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3만 달러를 벌어도 벌어도 삶의 질은 또 완전히 다르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어떤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서 국가의 의무에서 이제 공공적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참 우리나라는 갈 길이 좀 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네. 근데 외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이도 넓고 그러면 투기는 없는 겁니까? 어땠습니까? 아니 뭐 토끼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도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선생님 뭐 독일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독일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투기가 좀 약한 나라일 텐데 네. 일단은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 그 버블 시절에 일본 빼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은 뉴욕 빼고 미국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 부동산 투기로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나왔고 뉴욕의 부동산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영화가 있어요. 조의 아파트라고. 그 어떤 영화인가요? 그 조라고 하는 그 극중 주인공 이름이 조인데 시골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골에서 이제 뉴욕으로 왔거든요. 네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뉴욕이 어마어마하게 그 부동산이 비싸니까 네. 새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퀴벌레의 천국이야.
바퀴벌레면 이만하시고 거예요. 네. 바퀴벌레하고 같이 사는데 크잖아요. 나중에 바퀴벌레가 조를 도와줘요. 뭐 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뭔가 엽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아 그때 저는 바퀴벌레가 귀여울 수도 있다라는 걸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 영화에서의 조이 아파트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뉴욕의 어떤 주거 네네. 환경도 나오죠. 아무튼 예. 거기 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예, 유럽에서도 그 남유럽이 노명호 선생님 아마 아시겠지만 유럽 통합할 때 유럽 연합이 통합되면서 유로와 같이 쓰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말 합니다. 독일은 득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손해를 봤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손해를 그렇죠. 많이 봤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통화를 갖다 단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독일은 쉽게 말하면 통화 절하 효과를 봤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통화다가 이 절상되는 효과를 보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 제품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또 하나가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자본 과잉 국가잖아요. 돈이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예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은 자본이 부족한 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자율이 낮아요.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 나라의 과잉 자본들이 이런 스페인이나 이태리 뭐 아니면 또 그리스 이런 나라들로 막 돈이 퍼져갔어요. 자기 나라의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가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남유럽 국가들의 오랫동안 이 유럽 연합 저기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이 나라들에서 잘 모르던 그런 일들을 겪고 오래된 얘기도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20세기 말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해서 번행키 양자고 하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던 돈이 결국은 세계를 돌면서 또 그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 부동산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 뭐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참 반듯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네. 의외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택 같은 것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나라가 그 영향을 아니면 덜 받게 덜 되는 받는데 거고 그게 없으면 예. 그 직영향을 받는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그 집을 집으로 안 보고 부동산으로 보는 게 꼭 우리나라만은 아니구나라는 얘기니까 왠지 모르는 위안이 오는 건 왜일까요? 미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구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가 보고. 위아드 월드.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참 진짜로 아까 우리 노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주거권이잖아요. 이건 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러니까 집이지만 사실은 집이라고 보기 힘든 최소한의 어떤 이 거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뭐 그 기준이 있더라고 법적으로 보니까 화장실이 있느냐 뭐 주방이 네. 몇 평이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죠. 법적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홈리스 기준도 그러니까 우리는 홈리스를 곧 노숙자랑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죠. 그렇죠. 길에서 자는 사람, 밖에서 자는 사람. 근데 홈리스 기준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평수와 시설이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면 그 사람이 어쨌든 벽이 있는 곳에 잠을 자든 아니면 밖에서 잠을 자든 이걸 홈리스라고 하는 범죄로 생각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인데 국제 기준이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예. 근데 우리는 홈리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길 바깥에 그렇죠. 예. 노숙자라는 서울역에서 경우가 뭐 이렇게. 동일하게 외국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쪽방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가 이제 쪽방도 전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비닐하우스 그렇죠.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주거 인권의 문제에서 네. 놓고 보게 되면 예.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냥 관습 때문에 놓쳤던 그런 현상과 지역과 그런 주거 형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집방이라는 데서는 다들 좋은 집만 보여주고 사람들은 다 그런 데 살아야 될 것처럼.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이 2층 집이고, 네. 그죠? 이제 그 화장실은 기본 2개, 어떤 경우는 3개,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끔가다 저걸 보면서 만약에 그냥 새빵살이 하는 분들이 저런 걸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면서 어떤 욕망의 자극도 있을 거고, 또 그만큼 또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올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몇 억 하면서 방송에서 야 싸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올 때
몇억 근처에는 가볼 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영화가 바로 기생충 같은 영화겠죠. 그 기생충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른바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 이야기할 때 자가격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힘듦은 그 사람이 어떤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가격리, 2주간의 자가격리라는 건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맞춰 있는 셈이고 그렇죠.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 그 집 안에 있으면 자가격리인 그냥 거잖아요. 감옥이 아니고 징벌방입니다. 그 저도 자가격리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SNS에서 보았던 글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외국 갔다가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이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인 상황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그 집의 주거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자기는 자가격리 상태가 아니지만 사실상 집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집도 좁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시원과 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1년 365일 자가격리 중인 거나 마찬가지인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이게 자기가 시민의식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근데 그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환경은 자기가 꿈도 꿀 수 없는 너무 좋은 환경이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찍어 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했다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서 좀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에서 어떤가 그 주거를 위한 집이냐 부동산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집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냐라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참 중요한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요번에 뭐 이제 신임용 그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하면서 서울역 앞에 그 동자동 일대 뭐 쪽방촌을 이제 다 이제 하고 거기다가 공공개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토지주는 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토지주는 반발하고 있는데 그 쪽방에 월 몇만 원씩 내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라고. 근데 지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그분들을 다른 어떤 수용을 해서 하고 지으면 다시 이제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주의 입장과 거기서 월세를 살고 있었던 어떤 그 세입자 입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개발 이후에 같은 경우. 그잖아요. 참 이것도 참 갈등 요인이고 좀 조정이 필요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겠다. 공공개발이 확대되면 확대 이건 계속 이제 안고 있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긴 작업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뭐 입으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쓸데없는 거에 궁금증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 노명호 교수께서 독일의 공공 임대주택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방 뺄 때는 원상복구를 하고 뺍니까? 원상복구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정말 일주일 내내 청소를 그러니까 청소의 상태를 처음에 들어갈 때 원상태로 되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엌 가구 닦느라고 정말 고생했고 화장실 변기 하고 사시지. 아니요. 근데 그 독일인들 기준의 그 청소의 청결성이라는 게 그야말로 변기가 반짝반짝 팔이 낙상. 그렇죠. 거의 그 정도여서 제 평생에 가장 열심히 청소를 했던 게 그때 방 뺄 때 한국 가는 준비하면서 그때가 아니었나요? 그 와서 옛날에 우리 청소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먼지 손가락으로 묻혀봅니까? 그러면 되게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저도 거기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서 깝니까 만약에? 네, 그렇죠.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는 거니까 저도 방 검사 받을 때는 시험 보는 있잖아요. 조마조마했죠. 합격하셨? 아니 좀 깎였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그 직기류가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많이 깎이겠네요. 특히 이제 벽 같은 경우는 원상 그대로 상태였으니까. 그럼 못자국도 다 메워야 돼야 돼요? 그렇죠. 못자국 메꿔야 되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가 그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벽에 못자국 하나 없었고 페인트도 새로 칠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갈 때도 그 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돼요. 역시 또 그런 면이 있구나. 역시 세상에 공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집 이야기 꾸며가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설 특집 방송
새 남자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집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특집으로 새 남자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집 이야기 꾸며가고 있는데요.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종배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설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새 남자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집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 그리고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영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이제 독일에서 아주 빡센 원상복구 이야기까지 해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으면 도대체 언제 아파트 그냥 대명사는 아파트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서민용이었다면서요, 처음에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뭐 아파트 그 집이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제가 그때는 시민 아파트 뭐 그렇죠. 이름도 그러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처음에 60년대 아파트 처음 지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서민용이었죠. 그렇죠. 예, 그 시형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좀 비교적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들어 살게 이렇게 만든 그런 집들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중산층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보통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 예, 영동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이럴 때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라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막 이제 막 그 강제로 그때 학교 옮기고 명문학교들로 옮기고 공무원들 거기로 강제로 살아라고 할 때도 이분들이 안 들어갔죠. 어떻게든 그 저항하고 드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네네. 이게 이제 그 온갖 특혜 분양의 어떤 그 저기 뭐 그 표본처럼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는데 제가 이제 그좀 취재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 미분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분양가 분양이 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이 불거지는 게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 시기에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지금 압구정동 현대에 대한 특혜 분양 사건인 거죠. 그 직전까지는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 예, 이런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꼽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거죠. 그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살기 그러니까 생활하기 편하다. 그렇죠. 이게 그 나중에도 80년대까지도 주로 아빠들은 뭘 아파트를 가자고 그래. 엄마들이 싫어했죠. 아파트 들어가자고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 입장에서 결정적인 거는 편리한 것도 있지만 집을 비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게 컸나요? 그게 크죠. 뭐 안에 당연히 집안 환경도 편리한 게 맞는데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싶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뭔가 바깥에 사람도 만나고 하려고 하면 아파트는 문 잠그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실 뭐 예전에 보면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나간다고 누구 불러와서 좀 지키라고 그러고 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제약됩니다. 근데 70대 중반 시점 되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이제 여성지 네, 이런 데들에서 아파트 삶이 얼마만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비속어의 유행어 여자라서 행복가요. 뭐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삶이 어떻게 여성에게 좋은 삶인가. 막 이런 기사들 수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인가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과도기에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땅집이 좋은 거야 하는 생각에 아파트 안에 장독대를 만든다든지. 옛날 아파트 보면 그렇죠. 예. 그런 식의 과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아파트 형태로
바뀌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은 아니어서 네. 여전히 김장을 집에서 하던 그렇죠. 시절. 네. 근데 김장을 한다는 입장에 놓고 보면 아파트라는 건 도저히 김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네. 그러면 그 독을 다 어떡하냐는 그렇죠.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마 아파트 한번 갔다 오고 나셔서 혀를 끌끌 찼다셨던 거지. 아파트에서는 김장을 하는데 배추를 절일 데가 없으니까 욕조에 절이더라. 그걸 맞아요. 보고 예, 저희 맞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김장을 하는데 배추를 절이는 걸 욕조에서 절일 수 있느냐. 그래서 아파트는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어머니의 결론은 거기에 그거였거든요. 된장도 매달아 놔야 되는데요. 매주를 매달아 놔야 되는데 참 아파트는 그게 옹색하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김치를 사 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네. 아파트는 굉장히 살기 편리한 그리고 이제 곳이죠. 거기도 이제 김치 냉장고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김장김치 보관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네. 되어버렸고 우리 노명욱 교수께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 아파트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의미와 관련해서 아파트라는 형태가 주거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면서 약간 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것도 아파트가 주거의 주된 형태로 바뀌게 된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안 선생님 소설을 다시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 사회상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소설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 부분을 그렇게 신기해하지 않다가 예.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아 맞아 그랬었지라고 무릎을 쳤던 대목이 어떤 구절이었었냐면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집이 양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네. 부인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살기 좋아졌다고. 살기 좋아진 이유 중에서 하나가 부엌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그걸 상을 들어서 날라야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요리를 해서 부엌에서 바로 식탁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으니까 가사노동을 부담해야 됐던 주부 입장에선 너무너무 편리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안방에서 밥상 받아 먹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늘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부엌에서 밥을 먹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다. 네, 과도기에서. 네. 그러니까 예. 그 상황 안에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 얻어먹으면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 그다음에 핵가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의 모든 현상들이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편리한 주거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안엔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렇죠. 옛날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남자가 부엌을 들락거리냐의 관념을 갖고 있는데 들락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엌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살게 되면서 또 하나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식모입니다. 그렇지. 아, 옛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모라고 핵가족화라고 하는 게 핵가족이라고 하는 게 직계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서 살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개념이 강해지고 다르게 말하면 좀 폐쇄성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식모가 뭐 보면은 간혹은 먼 친척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아는 집안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고향 분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젊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대 뭐 갓 20대 여성을 이렇게 데려와서 집에서 살면서 있는 건데 방도 여유가 있지 않지만 예전엔 방이 여유가 없어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은 그러기에는 굉장히 이 공간이 서로 내밀해요. 그렇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로 거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 보여요. 이게 그 주부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아파트가 그 자녀 감시에 유용하다고 그러거든요. 구조가. 어디 애가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하기에도 아파트 구조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서로 간에 그 내밀하게 딱딱 숨을 수 없어요. 아파트라는 구조는 뭐 한 60, 70평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곳에는 식모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초기에는 과도기에는 뭐가 있으면 아파트의 문간방을 세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잠자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잠만 자실 분, 그런 잠만 자는 분. 사실은 저희가 그 어릴 때 아주 작은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였는데요. 네. 작은 저희가 한때 살았던 집이 작은 집에 방이 작은 방 3칸 있는데 그중에 문간방을 젊은 신혼부부에게 세를 그러니까. 줬어요. 네, 같이 그래서 살았죠. 이제 정말 제일 그때는 그렇다고 뭐 안방에 딸린 화장실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테니까 화장실 쓰는 게 이제 제일 문제였던
그다음에 이제 그 걸어다니도 까치발 들고 다 걸어다니고 막 했던 그죠? 이런 과도기가 있었죠. 네. 근데 아파트 이야기는 역시 강남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강남이 이 아파트 천국인기도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아파트의 트렌드 변화도 계속 강남이 결국 주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강남이 아파트촌으로서 그걸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흔히 저희가 이제 문 닫은 공동체 라는 표현하고 영어로 원래는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파트가 단지가 되고 그렇죠. 거기에 이 딱 담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 딱 그 우리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드나드는 사람들 통제하고 뭐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유명한 타워 무슨 그 궁전 그죠? 타워 궁전 아파트 예,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뭡니까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민등록증 내놔라. 이렇게까지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성체를 만드는 말 그대로 성체가 예. 되어버린 거죠. 예. 지금 강남 이야기를 했지만 강남 후에 이제 또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의 아파트의 삶과 신도시에서 아파트의 삶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제가 강남의 아파트에 살아보지를 못해서 그게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저도. 예. 그러니까 강남의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두 명이 강남으로 이사 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강남으로 이사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고 그래서 이사 가는 애도 별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였었는데 지금 그 사람과 저는 사회 계층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엄청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반에 강남으로 아주 일찍 이사 간 사람들이 강남에서 아파트와 또 강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저히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가격이 돼 있을 거고. 네, 꿈도 못 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은 서울 시내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구역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경제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폐쇄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의 스탠다드가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매우 폐쇄적인 곳. 근데 이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강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학자들끼리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는 다양한 계층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도저히 연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선생님께 말씀하신 아파트가 점점 이렇게 게이트화된 형태들로 변화한다면 강남이라는 곳은 지역 자체가 게이트화되어 가고 있는 곳이고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 연구 대상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연결해주는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회학자들 중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워 그 같은 경우 또 한국에서 그때 처음 나타났을 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사회학자들의 관심이었죠. 네. 거기 안에서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 모두 다 궁금해하는데 아무리 연결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 말씀하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학에 계시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지만 사실 대학 친구들하고 일상을 같이 막 다 이제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와서 사귀는 같은 대학교 친구보다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더 선호하고. 네. 근데 특히나 강남 출신들 같은 경우는 같은 강남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과 뭐 좋게 편해서 돈독하고 우리 되게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아마 학교별로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거주지 통계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 출신들이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게 정확하게 한국 대학에서 각 대학이 그야말로 이른바 랭킹 서열에서 갖고 있는 서열과 강남 출신 학생이 몇 %를 차지하는 것도 아마 제가 추정컨대 아주 정확하게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계층 고착화 현상이 곳곳에서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계층이 지역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참.
어디 사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조영근 소장님은 이른바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맞습니다. 뭐 신도시는 신도시죠. 네, 신도시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 신도시의 삶. 저희끼리는 그냥 신도시지만 신시골이다라고. 저는 만족. 뉴타운. 아, 예. 뉴 칸츄리인데 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 어떤 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예, 널찍널찍하고 용적률이 낮고 공원이 많고 쾌적한 환경. 네, 아주 쾌적해서 정말 저는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게다가 심지어 저는 이사를 왔다가 우연하게 이제 그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공동체 모임 같은 것들도 많고 이래서 같이 서점도 하고 합창단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네. 그 보통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라고 하면 아직도 사실은 근데 물론 자족 기능이 이제 갈수록 강화된다고 하지만 네네. 배드타운적 성격이 아직은 더 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해요. 살기는 좋다라고 얘기해요. 살기는 물론 뭐 우리가 산다고 해서도 사는 거의 기준도 예를 들면 뭐 갤러리가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좋은 공연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말하면 저희가 이제 별로 풍족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참 살기 좋고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의 꿈이 결국은 어떻게 서울에 재입성하느냐. 경기도민으로서. 그게 이유가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뭐 따지고 보면 세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주 근접 문제입니다. 직장이 되게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빠든 엄마든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그 독립문 쪽으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안산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냐면 그 안산 그 집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역,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전철역까지 나와서 중앙역에서 전철을 타는데 출근길에는 앉아가는 건 꿈에도 못 꾸니까. 거기서 이제 금정역까지 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서 신도림역까지 와서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을지로 상가까지 와서 다시 3호선으로 다시 3호선으로 갈아타고. 그래서 독립문에서 내려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짓말 아니고 그 전철 안에서만 1시간 반. 그러니까 이제 전철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 출근 시간만 2시간. 그럼 이제 그 출근하면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삶의 질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다들 이제 소위 광역교통, 광역철도들. 그렇죠. 지금 뭐 GTX. 서울 경기도는 GTX가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20분 만에 간다, 30분 만에 간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난리인데 문제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보면 신도시를 개발해서 서울하고 이런 교통을 딱 뚫으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더 집중하냐 하면 그 신도시를 배후지로 가진 서울 중심지가 커져요. 그렇죠. 거기로 경제력이 모이고 거기 집값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신도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거기에 일자리, 거기에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서 직장 다니고 그렇죠. 그 지역에 정착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는 그런 직주 근접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아이 학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게 뭉쳐서 집값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다가는 애는 애대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엄마는 출퇴근하느라고 힘들고 우린 나중에 서울에 꿈도 못 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 그다음에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갈등 요인부터 없애야죠. 층간 소음부터 없어져야 뭐가 되지. 뭐 사이좋게는 둘째치고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있는 아파트. 예. 그래서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정부가 이제 팔 걷어붙이고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고. 그렇죠. 예, 쉽지가 않죠. 근데 항상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언론부터 정부보다 언론이 먼저라서 돈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가는 건 재원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 이제 그 가격이 문제가 되면 항상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걸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시장의 그 논리에 맞게 되고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택이 아니라 요번에도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누가 들어가려고 하냐. 그죠? 결국은 어떤 매매가 되는 어떤 민간주택이 된다. 이 이야기가 그냥 대놓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도 넘지 않는 사회주택을 공급을 많이 늘린다.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이게 독일 따라가면 먼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의 목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국가의 목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정주의를 높이는 것. 본인이 원하는 한 곳에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국가가 만들고 그걸 백업해 주는 것. 그 안에서 개인은 예를 들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사할 수는 있죠. 뭐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나 사회는 그래도 본인이 원한다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아까 조영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은 그래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은 생기죠. 오래 살아야. 그렇죠. 옆집 그러니까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정도는 알아야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맞죠. 예. 이제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게 사회 안정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전 국가나 사회가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주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건 소장님께서는 좀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이 있다면. 뭐 지금 좋은 말씀 다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아주 좋고 즐겁고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예, 아주 커요. 예, 보통 행복주택이 기껏해야 몇백 가구 수준인데 저희 집 옆은 거의 2,000세대 정도쯤 되는 네. 굉장히 큰 행복주택이 있고 네. 그 옆에는 LH 임대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리츠 임대 아파트가 있고 저희 주변에 다 임대 아파트들이에요. 막 들어설 때 저희가 먼저 들어섰고 저희 아파트가 그때 그 아파트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순 임대냐? 기분 나쁘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소위 말하는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왜 순 다 임대냐? 역시 집값으로 연결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기 이 합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맞아 막 이러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글을 안 올리니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안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주민 한 분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올챙이적 잊어버렸냐고. 당신들 대부분이 여기가 인생의 첫 집일 텐데 어떻게 이게 불과 1, 2년 전까지 그런데 다들 세입자 생활하다가 이랬냐고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네. 그로부터 적어도 제 생각에 몇 달간은 아파트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이 집값 얘기는 안 했어요. 못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많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정책의 문제도 중요하고 시장에서 저 올바른 또 여러 가지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다양한 그런 방책도 필요한데 우리들 개인들이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이런 욕망을 그냥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도 우리 개인들의 스스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책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틀간 즐거우셨습니까, 두 분은? 예, 즐겁긴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주식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아무도 주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세입자, 더구나 원룸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의 입장을 저희가 육아 계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런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서로 상반된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명호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태어나서 시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을 해봤어요. 처음인 거요? 네. 예.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자주 좀 출연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그러니까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네, 설도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선집중 설 특집으로 이틀에 걸쳐서 주식과 집 이야기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복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설 특집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